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2024년도 신축 아파트 사기, 2탄이 되겠습니다. 2탄. 좀 말이 1탄에서는 길었었는데, 거기에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또 올립니다. 이게 2024년도의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동산에 아주 빠삭한 부모를 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보거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부모 세대 그때는 진짜 그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정말 부동산으로 진짜 대박 터트린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향후 그로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30년 이후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갭 투자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자식을 키우고 이제 해가지고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짜 빠삭하다. 이제 그런 부모들이 이제 자식한테 그러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거기 아파트 분양 받는 거, 그거 내야 될 돈의 20%만 어떻게 융통하면 그 아파트 네 거 되고 아파트 값 다 오른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코치를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다 망한 게, 실자적으로 20%만 갖고는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그거를 그냥 띄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띄고 그냥 손해를 그만큼 보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100% 중에 20%의 돈만 가지고 20%의 돈만 가지고 계약금 20%만 가지고는 절대로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2024년도인데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보를 들은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이게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약금 넣고 잔금 대출 뭐 넣을 사람은 넣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 중도금 넣을 사람은 넣는데 그것마저도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잔금 대출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 대출을 받잖아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잔금 대출이 지금만큼 빡빡하게 나오지도 않고, 제가 1탄에서 말했잖아요.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라도 그 건물이 올라가면 이게 막 뛰기 시작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건물이 이제 됐으니까. 옛날에 땅 고르기 하면서 여기 아파트 세울 거니까 분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집하는 것과 벌써 건물이 올라가서 입주가 막 시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물이 다 올라가고 입주가 시작될 무렵이 되면은 정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은행에서는 그 올라간 분양된 가격이 아닌 이미 오르기 시작한 올라간 그 아파트 가격에 유주택자면은 60%를 대출을 해주고, 무주택자면은 70% 대출을 해주고, 이래서 정말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옛날이랍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양된 가격보다도 더 밑으로 그 10% 20% 정도 밑으로 그걸 갖다가 지정을 한다니까요. 가격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입주하고 한 2, 3년 오르면 그때서부터 뭐 서울권이나 뭐 수도권, 뭐 핫한 그런 수도권, 경기도 지역 이라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오른다는 걸 막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옛날이 그랬다면 지금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뭐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아무튼 잔금 대출을 받잖아요.
잔금 대출이 나오는 날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가격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잔금 대출이 나오면 잔금 대출이 나온 날로부터 한 달 후에 모든 걸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갚으세요,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잔금 대출이 나온 이후 일주일 안에 다 갚으세요,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많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DTS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자기 신용으로 또 신용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돈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이런 거였다면은, 그게 바로 몇 년 전까지도 그런 식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아파트 잔금 대출이 나오는 날 모든 거를 다 갚아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잔금 대출이 나오고 그 이후에 신용 대출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 페이 오프, 다 갚아버릴 여력이 없고, 그러려면 내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다 갚아버릴 여력이 없다면 잔금 대출이 캔슬이 됩니다. 네 통장에 이거하고 합쳐서 얼마간의 돈이 더 있어서 이걸 갖다가 다 갚아버려야 되는데, 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는 이거 잔금 대출 못 해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대출 나오는 날 잔금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이거하고 합쳐서 다 갚아버릴 돈이 내 은행 통장에 그득히 쌓여 있어야 합쳐서 다 pay off, 다 갚아버릴 수 있을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잔금 대출을 받고 그 이후에 남편 신용 대출을 받아가지고 합쳐서 그걸 내야지,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잔금 대출 신청을 해놓고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상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라면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또 다시 신용 대출을 못 받아요. 신용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벌써 전산망에 떠. 이 사람은 무슨 아파트 거기 잔금 대출이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짜리 잔금 대출을 벌써 받아 놓은 상태이므로 그게 안 됩니다. 더 이상의 대출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뜬다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 이전에 잔금 대출을 받기 이전에 남편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신용 대출을 받았어. 어디 가서 신용 대출을 받았는데, 남편이 어디 가서 신용 대출을 받았는데, 전산망이 하루 이틀 늦어져서 안 뜨다가 나중에 이제 뜬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잔금 대출하는 그 은행에서 그것을 알아버리면 문자 통보가 갑니다. 예, 이 사람은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잔금 대출이 줄어듭니다, 내지는 취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통보가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잔금 대출을 이제 그 대출 나오는 거에 사인을 한 이후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부부 중에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 말고, 부부 중에 돈을 덜 버는 사람 명의로 이 아파트를 그 사람 명의로 하고, 잔금 대출 나오는 바로 그날 아니면 나오기 바로 전날 오후에 남편이랄지 좀 더 회사를 다니면서 좀 더 버는 쪽에서 신용대출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그 사람의
연봉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예, 연봉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신용 대출은 거의 2시간 만에 나옵니다. 2시간 만에. 그래서 거의 잔금 대출 나오는 날 남편이 신용 대출 받으면 2시간 안에 나오니까 이걸 합산을 해가지고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뭐 좀 하고 싶으면 그 전날 오후에 가서 신용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얘 남편이. 그러니까 부부 중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이 그렇게 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근데 그거는 1편에서도 나왔어요. 저축은행은 이자가 세지만 그것도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10% 이상 이렇게 높게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이제 신용대출이 아니 저축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카드 많잖아요. 우리 카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론 막 몇천만 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카드론을 받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드론도 DTR에 잡힙니다. 잡혀요. 카드론도 전산망에 잡혀요. 대출에 해당하므로 카드론도 잡혀요. 그래서 나 카드 많은데 이거로 한 3천만 원씩 카드 3개만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카드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벌써 1억이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게 잡힌다. 은행 전산망에 잡힌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카드론, 카드 대출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요거 잔금 대출을 위한 주담대 요거에 전산망에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안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 이게 그러니까는 그 1,000만 원 이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빼는 거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999만 원 빼세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는 것은 이 대출, 이거 은행 대출하는 거 요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카드론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카드론은 대출 이거 잔금 대출 이거 하고 카드론은 안 됩니다. 그리고 카드론은 너무너무 이게 비싸요. 보통 카드론은 뭐 싼 게 18% 뭐 이래요. 그 20% 이자가 얼마나 셉니까? 딱 카드론을 만약에 친척한테 카드론 좀 해서 나 좀 해주세요. 이럴 수는 있겠지. 내가 그 이자 부담할 테니까. 그것도 형제, 뭐 자매, 형제들한테 그럴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요즘에는 빡빡해서 형제라도 이렇게 선뜻 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의 거로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하고 자기 그러니까는 부부 그 두 부부가 공동 명의였을 때는 그 어느 누구의 카드로도 카드론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현금 서비스, 은행 현금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은행 현금 서비스라는 게 이게 한 달 만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 만에 갚아야 되는 거 어떻게 몇 천만 원씩 뺄 수가 있어. 한 달 만에 갚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현금 서비스도 역시 엄청나게 이자가 세고. 그래서 카드로는 안 되지만 은행 현금 서비스는 된다. 그렇지만 이건 한 달짜리므로 별로 큰 도움은 안 된다. 1,000만 원 이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빼는 거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요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요즘 이제 아파트 사서 이사 가는 거 그게 옛날처럼 쉽지도 않고 옛날처럼 쉽지도 않고 그 돈이 어느 정도는 반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은 갖고 덤벼야지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그 아파트에 들어갈 돈 50% 이상은 갖고 어떻게 해야지 옛날처럼 10% 20%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힘들다. 뭐 요런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아파트를 사서 이제 이사 가야 될 때 한 3천만 원 정도를 더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등록세를 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뭐 6억짜리다. 그러면 600 몇십만 원, 한 7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택이 없으면서 이 아파트를 구매했다. 그러면 취등록세는 1%거든요. 그럼 만약에 6억짜리를 했다. 그러면 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취등록세, 등록세, 뭐 인지세, 무슨 데 이게 다 많아가지고 그걸 다 하려고 해도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해도 한 7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750만 원 내지 뭐 800만 원 이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비가 요즘에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사비가 막 100만 원이면 뭐 좀 100만 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80만 원 주고 이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통 200만 원. 그리고 좀 엄청 그 집에 짐이 많고 요즘은 다 포장 이사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싶으면은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비 플러스 취등록세 내면은 벌써 1000만 원이 가네. 없어지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아파트 새로 사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세팅을 해야 되잖아. 풀 세팅.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 한 거실에 하나, 큰 방에 하나, 뭐 작은 방에 하나 해가지고 한 3대 달어. 시스템 에어컨 한 3대 달면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게다가 인도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문해. 그것도 뭐 한 7, 80만 원, 돈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입주 청소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주 청소는 천장까지 다 이제 닦아주고 뭐 이런 거라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오는 게 건강에 엄청나게 이롭답니다. 그거 전문가도 아닌데 그거 돈 몇십만 원 아끼자고 본인이 걸레들고 이거 이 짓 하면은 골병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전문가처럼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극찬에 맞지 않았던 줄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눈. 줄눈은 싱크대 쪽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욕실 2군데에도 해주고, 이렇게 세탁실 거기에도 이렇게 줄눈이라고 해주는데, 그러면 뭐 이런 뭐 때가 끼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곰팡이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쁘고 이게 딱 업그레이드가 딱 돼 보여.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줄눈이라는 거 해야 되고, 또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1층은 말할 것도 없고 저층에 사는 사람들, 근데 저층에 사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다 하는 분위기인데 뭐냐면 창문 코팅을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거냐면 차에 그 썬팅을 이제 딱 하면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여름에 엄청나게 더운 그때도 이걸 많이 막아준대요. 예, 열기 이런 걸 많이 막아주고, 또 겨울에는 또 이렇게 추위 이런 걸 많이 막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유리 썬팅 뭐라 그러나 아무튼 그거 꼭 하고, 그 다음에 방충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노 방충망, 나노 미세 방충망 해가지고 그걸 이제 딱 선을 보이는 사람이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막 그 선풍기를 막 돌려. 그러면 바람은 슉슉 들어와. 즉 공기는 들어온다는 거지. 공기는 들어오는데 위에서 이렇게 물을 막 뿌려도 이게 위에서 막 물을 뿌리는데, 그 방충망에다 대고 막 물을 뿌리는데 밑으로 물이 안 새. 즉 습기는 들어올 수 없게 차단을 시키면서 공기는 투과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미세 나노 방충망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완전히 고층이면 몰라도 저층이나 뭐 중간층만 돼도, 특히 숲세권 아파트 요런 데는 습기가 많고 벌레가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 곳은 꼭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미세 나노 방충망.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 곰팡이 이런 거, 아파트도 오래되고 그러면 막 곰팡이 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런 그런 것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해야지. 그리고 싹 아파트 분위기에 맞게 커튼도 제작해야지. 커튼도 싸구려 커튼 이렇게 다는 거보다는 막 격조 있게 좀 커튼으로 싹 그냥 하는 거, 요런 것도 좀 해야지. 막 이것저것 하면 그것도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 들어갈 돈 이거 다 100% 마련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최소 3,000만 원 정도는,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좀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또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고 들어가는데 또 혼자만 안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신축이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그래서 또 돈이 또 들어간다. 그래서 돈이 술술술술 들어간다. 요런 게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